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정하겠죠. 아, 그래요? 예, 예.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문화방송 정윤TV 정윤희입니다. 오늘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네, 민주쌤과 함께하는 신나는 경제학 수업 11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 옆에는 우리 김민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잘 지내셨죠? 네. 네. 얼굴이 좀 까매진 것 같지 않아요? 좀 까무잡잡해지셨어요. 어디 네. 또 많이 돌아다니셨나 봐요. 네, 이번에 네. 금강 따라 이렇게 쭉 걸었고 또 네. 남한강 따라 여주까지 걷고 그랬어요. 네, 틈틈이. 아, 금강하고 남한강이요? 네, 네. 와, 멋지시다. 네. 그러면은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구간을 나눠서 예, 예. 뭐 하루 갔다가 다시 서울에 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계속 갔다가 또 네. 다시 서울에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아니, 제가 우리 김민주 선생님 페이스북 보니까 그 길을 걸으시다가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라든지 곳곳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설명하고 영문으로 설명한 네. 표지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네. 금강 따라 이제 부여에 갔는데 네. 부여 그 낙화암 뭐 모두들 아시잖아요. 아, 예, 낙화암 너무 유명하죠. 네, 예. 낙화암 이제 제일 위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이름이 백화정이에요. 아, 정자 이름이 백화정. 네. 예, 예. 그러니까 온갖 꽃, 많은 꽃. 아,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뭐 그 당시에 왜 삼천궁녀 뭐 저기 뭐 진짜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떨어져서 이제 네. 죽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백화, 그러니까 많은 꽃,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화로 표시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네, 그러니까 하얀 꽃이 아니라 그쵸, 그렇죠. 많은 꽃들. 그러니까 많은 꽃인데 네. 아래 영어에는 화이트 플라워 파빌리온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네, 하얀 네. 꽃 네. 채정자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네. 제가 페북에다가 이제 올렸더니 네. 페북에서 또 부여 또 시민이 또 보시고 나서 네. 그거를 또 지자체장한테 뭐 전달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근데 그분이 또 네. 나보고 그럼 화이트 플라워 파빌리온이 아니고 뭐라고 영어로 바꾸면 좋겠냐고 또 얘기를 어.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해서 네. 이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아, 하여튼 빨리 그러셨구나.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그 백화정을 영어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영어로? 네. 많은 꽃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네. 직역을 하면 백이니까 예, 이게 예. 일백백, 뭐 온백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헌드렛이나 맨이나 뭐 뉴머러스 이제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그쵸. 예. 플라워를 내야 될 것 같이 예, 생각이 예. 들잖아요. 네, 네. 뭐 사실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네. 이게 외국 사람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뭐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뭐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건 제한돼 네. 있으니까 네. 볼 필요도 없고 사실. 그래서 좀 더 외국인한테 맞는 그런 영어를 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서 일단 그 활짝 핀 꽃 그런 거를 이제 블루밍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블루밍. 그쵸. 네. 예, 맞아. 블루밍. 그래서 네. 블루밍 플라워를 하나 얘기를 했고요. 예, 예. 또 꽃이라는 말 중에 그 플라워 말고 블라썸이라는 게 맞아, 있어요. 맞아. 블라썸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블라썸. 블루밍 블라썸 이제 이제 그렇게 뭐 일단 얘기를 해드렸고 네. 또 하나는 그 정자를 우리나라는 대부분은 그 파빌리온이라고 맞아요. 그래요. 파빌리온. 뭐 네. 사전 같은 찾아보면 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좀 더 우리나라 정자에 맞는 거는 영어 표현 중에 가제보라는 게 있어요. 아, 가제보. 네, GAZEBO. 아, 예, 예. GAZE가 게이즈인데 이제 응시하다는 말이 네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망대라는 뜻이 있어요. 가제보가. 그러니까 특히 낙하암 저 위는 좀 높은 곳이고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아주 멋진 그 맞아요. 저기 전망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블루밍 블라썸스 가제보 그게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일단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네.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볼 겁니다. 아니, 우리 또 김민주 선생님이 그 번역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제 이게 뭐 여행을 하시면서 그런 표지판에 네, 많이 발견한대요. 영문 표지판 보시면 이렇게 유심히
직업 정신, 네. 직업 정신을 발휘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좋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교정을 주위 사람들 해주시면. 보면 예. 그런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쯧쯧쯧 뭐 그러면서. 그치. 네, 그래서 저는 그 국민 캠페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기간을 딱 정해서 네. 이제 자기가 잘못된 거 발견한 걸 다 어디다가 그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국민적인 네. 여러 가지 관심 호응도가 맞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일괄 타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괄 맞아. 타결.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각자 얘기하면 이게 잘 듣질 않아요. 네, 맞아요. 자극도 네, 못 받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 지자체장이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네. 그런 캠페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꼭 이제 어느 지역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그 문화재와 관련된 영문 표지판 아니면 중국어 표지판 이런 게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네. 다 함께 네, 수정을 안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반영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네, 기회가 앞으로 캠페인을- 올지 모르니까 네. 여러분도 돌아다니시면서 그 잘못된 거 사진으로 다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네. 나중에 어떤 뭐 보상이 갈 수도 있고 장담은 못하지만 하여튼 준비를 네.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즐거운 캠페인이 같이 일어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어떤 거 딱 지적한다 이런 게보다는 음.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네, 경제학 수업 네, 1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고전학파에 대해서 네, 하겠습니다. 신고전학파. 네, 이 신고전학파가 이제 어떤 학파인지 우리가 화면에 그 자료화면 보여드리기 전에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해볼까요, 선생님? 예. 네. 뭐 요즘 이제 뭐 경제학이 어떻다 뭐 이제 음. 전공자도 뭐 그렇고 비전공자도 그렇고 이제 막 뭐 좋은 점 나쁜 점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좋건 나쁘건 지금 현대 경제학을 만드는데 아주 정말 기본이 되고 여기서부터 진짜 우리가 말하는 과거로서의 경제학이다라고 아. 시작되는 게 오늘 얘기하는 신고전학파 와. 경제학.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쪽이거든요. 매우 중요하네요. 네네네. 네. 매우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뭐 이제 말로 하고 물론 말에도 논리가 다 있긴 있지만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논리가 옆으로 셀 수도 있고 음. 서로 이렇게 토론이 붙으면 말만 갖고는 이게 그쵸. 저기 한계가 있거든요. 예, 맨날 예.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뭐 정치 사회 그런 맞아요. 이슈들이 다 그렇듯이. 네. 근데 그거를 가능하면 이제 수학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논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얘기하자라고 네. 하는 게 신고전학파예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네. 물론 이제 수학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너무 이제 세상을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 막 그런데 네. 원래 과학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사실. 예. 모든 걸 동시에 다 설명하는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네. 그래서 최대한 세상을 이렇게 압축해서 좀 추상적으로 해서 거기서 논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고 그거를 이제 점차 확장해 나가면서 세상을 설명하려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하여튼 신고전학파 뭐 제가 그동안 학파 얘기 많이 이제 그동안 10개 했고 앞으로도 더 하겠지만 네. 오늘 그 중에 하나만 들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거예요. 아, 오늘 거? 네, 그 중에 하나만 들어야 된다라면 오늘 거. 네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1강부터 10강까지 저희가 했지만, 네, 제가 복습해도 또 복습하고 싶은 수업이거든요. 네. 시험을 치를 수도 없고, 참. 아, 진짜 나중에 한번 치를까 봐요. 네. 여러분도. 네, 여러분, 네, 틈틈이 공부해 주세요. 네. 네. 언제, 네, 퀴즈 나갈지 모릅니다. 네. 아, 사실 네. 퀴즈 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뭐, 자제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신고전학파, 네, 꼭 들어야 될 우리 경제학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화면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이제 11강 그 신고전학파 얘기고요. 네.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항상 이 페이지 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방금 얘기 드렸듯이 신고전학파가 이런 여러 학파 중에서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네, 가장 정중앙에 있네요. 그렇죠, 정중앙에 네. 있죠. 그거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예. 그 은연이 보여주는 그런 그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19세기 후반에 생겼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1870년대. 예. 1870년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뭐 이제 그동안 뭐 3번 나왔다, 뭐 4번 나왔다 그러는데 저 신고전학파는
제 2차 산업혁명 시기하고 겹쳐요. 그렇군요. 2차 산업혁명 때 뭐가 나왔죠? 왜 전기 나오고 예, 예. 이런 화학공업 나오고 네. 석유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갖 대량 생산이 시작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고전학파 앞에 그 고전학파는 이제 1차 산업혁명하고 겹친다면 예, 예. 신고전학파는 2차 산업혁명하고 겹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신고전학파는 이제 저기 화살표에 있듯이 신제도학파에도 영향을 이제 나중에 주고 그리고 이제 통화학파, 뭐 신케인스학파 이런 쪽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20개 가까운 그 학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들라고 그러면 신고전학파를 저는 그 서슴없이 네.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입니다, 그게.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공리학파 얘기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고센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네. 해주셨어요. 예, 네. 예. 고센의 법칙은 네. 즉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신고전학파의 이제 처음 부분이 한계혁명인데 한계혁명 나오기 전 거의 20년 전에 이 정립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학 하면 뭐 프랑스나 영국, 뭐 미국 이런 쪽을 생각하고 독일은 많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고센은 독일 분이세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그 이제 이 공리학파에서 중요했던 그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 결국 그 말인데, 그러니까 즐거움은 늘리고 고통은 줄이자. 이제 이게 그 공리학파의 핵심이잖아요. 예. 근데 이 신고전학파는 단지 그 쾌락과 그 저기 고통 그것만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계라는 그 개념을 집어넣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느낀다, 어떤 즐거움이나 고통을 느낀다, 단지 그 총량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 더 늘렸을 때 네. 내가 얼마나 더 효용을 느끼고 더 고통을 느끼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미분 있잖아요. 미분. 예. 이게 한계 이렇게 네네. 곡선이 있으면 이제 그 접선을 그리잖아요. 접선할 때 그렇죠. 기울기. 네네, 그게 기울기. 이제 네네. 그 미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은 뭐 라이프니츠도 얘기하고 뉴턴도 얘기했고 이 고전 물리학 수학에서 아주 핵심되는 개념인데 네. 그게 드디어 경제학의 이제 접목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군요.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 신고전학파는 미적분을 빼면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아유,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미적분인데. 미적분은 네. 기본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네. 뭐 훨씬 더 여기는 어려운 수학 수학도 전문가시니까 우리 선생님은 훨씬 더 어려운 그렇지만. 수학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네. 뭐 중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맞아 미적분을 뭐 네.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서 뺀다든가 뭐 그러는데 예.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네. 그걸 빼면 신고전학파 이론을 이해하기에 아, 매우 어려워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신고전학파의 핵심 그 수학이 뭐냐 딱 하나 물어보면 그게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오늘 뭐 미적분 뭐 수식을 막 제가 얘기하고 드리진 않겠는데 예. 하여튼 미적분과 이 신고전학파는 아주 밀접한 관계다. 그거를 뭐 기억에 두시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틈틈이 얘기 계속 할 거고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하인리 고세는 이제 법칙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한계 효용은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을 이제 소비를 할 때 각 상품마다 사람이 느끼는 한계 효용이 똑같도록 그 소비를 하는 게 그게 최적이다. 네. 그리고 이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그런 희소성이 있을 때 어떤 상품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분은 너무 일찍 얘기를 해서 결국 인정을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20년 지나서 이제 한계혁명 선구자들이 네. 이제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이제 맹거라는 분하고 영국의 제번스라는 분하고 프랑스의 발라라는 분, 이 세 사람이 이제 나와서 한계혁명을 이제 주도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맹거는 이렇게 수학을 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한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말을 하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수학보다는 예. 왜냐하면 이제
이쪽 대륙에서는 특히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이쪽에서는 그 수학 쓰는 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아, 이 그렇군요. 경제학에 있어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한국혁명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맹거가 있긴 있었지만 이제 나중에는 점차 이제 관심이 좀 멀어졌고요. 대신에 이제 영국의 제번스는 이 중에서 수학을 뭐 제일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미분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서는. 네. 그래서 이분은 원래 이제 논리학자인데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학도 하고 이 경제학도 하고 그러면서 이 수학으로 이걸 새로운 경제학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분이고요. 네, 네. 제번스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발라라는 분인데 이분은 다른 두 사람에 비해서 한 3년 후에 이제 책을 쓰긴 썼지만 여기는 그 일반 균형 이론이라는 게 경제학에는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상품들이 이제 있으면 이 상품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제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체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어떤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예. 한 상품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갑자기 늘면 네. 이제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그럼 이 가격이 오르면 다른 상품 시장으로 이게 이제 수요가 넘어가요. 왜냐하면 네. 가격이 올라가면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예. 그 대신에 맥불 다른 상품들을 사람이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이쪽으로 수요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수요가 줄었는데 이쪽이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가격이 좀 오를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대체물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상품으로 이게 파급 효과가 가서 이 예. 경제 전체가 네. 이제 흔들린다. 네, 그러니까 네. 새로운 균형으로 간다. 이제 그런 그렇군요. 그 얘기가 일반 균형 이론인데 네, 네. 저 발라라는 분이 그걸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그걸 정립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전에 중고등학교 때 이 연립방정식이라고 네, 아시잖아요. 연립방정식. 예, 네, 그 많이 수식이 풀었죠. 막 있고 예, 이게 예. 동시해를 이제 막 찾는 거잖아요. 네네. X, Y, Z 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이 연립방정식이 핵심이에요. 이 발라의 그 그렇구나. 이론에는. 예, 왜냐하면 예. 상품 시장마다 음. 이 방정식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해를 찾는 거거든요. 그치. 이게. 네, 네. 왜냐하면 그 가격이나 그런 이제 수요량을 결정을 하려면.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발라도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하여튼 연립방정식을 동원해서 그리고 물론 그 미적분을 이용을 해서 네, 네. 하는 건데 이 일방균형 이론이 이제 지금 현대 경제학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우리가 뭐 네. 내년 뭐 GDP가 얼마나 오르고 뭐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그런 걸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지금 있는 통계를 그냥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년 후, 2년 후를 네. 예측하는 걸 네, 네. 뭐 정부나 이런 연구원에서 뭐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낼 때 일방균형 이론을 이용을 해서 경제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컴퓨터로 돌려서 어떤 숫자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예측치를. 그래서 이 발라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이런 그러네요. 경제 모델, 그 예. 계량 모델 이런 걸 만들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분도 역시 너무 빨리 그걸 내 가지고 네. 아주 전성기를 구가하지는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그 네, 후에 이제 후속 그런 경제학자들이 계속 이제 개선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는 거거든요. 언제나 그 선구자는 외롭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1870년에 이제 이 세 분이 이제 책을 써서 이제 알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 사람보다 우리가 아는 사람보다 훨씬 먼저 다른 선구자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줄 디피라는 프랑스 그 공학자예요, 공학자. 그러니까 그래요? 토목 기사였는데 이 토목 기사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철교 다리를 이제 많이 놓고 그걸 놓으면 이제 돈이 들잖아요, 네네. 투자를.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사용료를 얼마나 받는 게 좋을 건지 그런 걸 당연히 고민 이제 그쵸. 했을 거거든요. 네네, 예. 운영도 하고 또 이제 그러려면.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 기본 개념을 막 생각을 하다가 이 다리를 가끔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통행료를 비싸게 받고 그리고 네. 자주 이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루에도 뭐 그 다리를 왔다 갔다 네, 네. 뭐 많이 하는 그런 뭐 물건을 운반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한테는 좀 싸게 하는 방식으로 네. 통행료를 매기는 게 좋겠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용 체감의 법칙 이런 거 느끼듯이 처음에는 진짜 필요하니까 그 다리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덜 중요해지면 이제 다리를 이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오게 하려면 가격을 이제 낮춰서 이제 유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한계 효용, 그 체감 이런 것에 입각해서 수요 곡선이 우리가 우하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른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곡선이 내려간다. 결국 이제 한계율 최가모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수요 곡선이란 걸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이 GDP라는 분이 1840년대 그때죠. 네네. 44년에 논문을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어디다 그냥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논문을 쓴 거예요. 논문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수학하고 뭐 그래프 이런 것도 이용을 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 GLDP가 이런 그 한계용 체감을 포함해서 우하향 그 수요 곡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신고전학파의 중요한 말 중에 이제 소비자 잉여라는 표현도 있고요. 저 수요 곡선에서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경우에마다 이제 가격을 따로 매겨야 되는 가격 차별 정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이미 이분이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에는 그 학교가 있는데 그랑제콜이 이제 거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학원 학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콜 폴리테크닉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저게 나폴레옹 시대 때 이제 그런 공학을 발달시키려고 인재들을 이제 모집한 학교거든요. 근데 이 GLDP가 여기 학교 이제 출신으로 뭐 하여튼 도로 시스템 만들고 파리에 왜 하수도 시스템이 유명하다고 이제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 다 이 사람이 총감독하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이 공학자가 수요 곡선을 만들었고 그게 경제학에 기여를 했다. 이제 그런 우리 지금도 보면 그 경제학자 중에 이런 공학 쪽 출신들이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걸 체계적으로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학이 아니라 경제에다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대상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GLDP가 아까 말씀드린 한계혁명 그 1870년에 만든 세 사람보다 무려 한 30년 먼저 이런 걸 그 얘기를 했다. 그걸 논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요 곡선뿐만 아니라 공급 곡선도 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아는 그 수요 공급 곡선, 수요 공급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저 그림은 많이 봤죠. 저 그림 많이 알죠. 그래프는. 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제 우하향이고 이제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고 그래서 저기 이 종축은 가격이고 이 횡축은 이제 어떤 양, 상품의 양. 그래서 저 가운데 만나는 점에서 이제 균형점이 이루어진다. 저 정도는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아주 지금 쉽게 다 알고 있지만 저 그래프가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고 모르겠어요. 더 찾아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플레밍 젠킨이 저 그래프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이 플레밍 젠킨도 역시 공학자 출신이에요. 공학자. 네네. 아까 GLP는 이제 토목공학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전기공학 출신이고요.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관광지 가면 케이블카 타잖아요. 케이블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네. 아유, 세상에.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공인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케이블카를 만든 사람이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도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우리가 같아요. 케이블카 타면서 케이블카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저도 사실 안 하죠. 저도 사실 해본 적도 없었는데 왜 수요 공급 곡선을 만든 이 플레밍 젠킨이 저것도 만들었군요. 그래서 그 플레밍 젠킨이 이제 이런 수학으로 이제 수요 공급 곡선도 만들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저런 그래프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은 영국 사람인 그
제본스한테 이제 즉각적으로 그걸 영향을 줘가지고요. 그러니까 제본스도 물론 하여튼 저런 그 한계혁명에 입각해서 이제 경제 이론을 막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네. 나오니까 네. 나도 빨리 발표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네. 1년 후에 네. 이제 책을 발표했어요. 제본스가. 그 아. 제본스가 이제 정치 경제학 이론이라는 지금 그 책이고요. 네. 그래서 이 스탠리 제본스가 이제 이 공리주의에 기반을 둬서 미적분을 적용해서 한계혁명을 영국에서 이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센에서 얘기했지만 그 즐거움과 괴로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즐거움을 가져다 주거나 괴로움을 막아주는 물품의 성질 이걸 이제 효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이제 수요 곡선이 어떻게 나오고 하여튼 한계효용 초감 법칙이 어떻고 한계효용 뭐 균등의 법칙이 어떻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저 책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책을 이제 번역에 대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수학이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쉽게 메시지를 전하려면 이제 수학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가야 된다라는 좀 강박관념을 갖고 사실 경제학자들 많이 책을 써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럴 것 같아. 조그만 논문은 이제 수학을 네. 뭐 넣어서 이렇게 뭐 네. 마음껏 하는데 하고 예, 싶은 예. 대로. 네. 근데 뭐 일반 사람들 대상 그리고 네. 이제 초심자를 대상할 때는 수학을 쓰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쉽게 전달하지 막 그런 거 엄청 고민을 해요. 그래서 네. 제본스도 그 당시에는 네. 수학을 더더구나 덜 썼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 책 보면 뭐 수학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이제 적게 쓴 이제 그런 책인데 하여튼 이 신고조건학파 경제학을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이제 그런 책이죠. 아, 그럼 이 제본스의 정치 경제학 이론은 우리 일반 독자들도 좀 읽어도 좀 이해가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렇다고 뭐 네. 만만한 책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쉽고 어려울 거를 떠나서 네. 이제 옛날에 나온 책은 네. 그 당시 상황을 이 저자가 이제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기 그렇죠. 주위 얘기. 예, 예. 근데 그런 거를 일반 사람 지금 현재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 맥락을 좀 알아야지 그쵸. 쉽게 이해가 그러니까 될 예를 텐데. 드는데 얘 자체를 모르는 거야. 네. 지금 사람들은. 그래서 네. 오래된 책은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예, 예, 예. 이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 쉽게 써졌다라고까지는 네, 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스탠리 제본스인데 그 스탠리 제본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효용 극대화 법칙을 생산에다가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네네. 말씀드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한계 효용 체감 뭐 이런 것 균등 이런 것에 의해서 뭐 어떻게 수요 곡선이 나오고 뭐 거기 얘기하고 이제 생산은 좀 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생산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소비를 하면 효용이 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생산을 하려면 이제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노동은 물론 요즘 뭐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노동은 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치.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노동을 하면 네. 효용이 떨어진다. 이제 네. 그렇게 제본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효용이라고 그랬어요. 노동의 네, 비효용. 비효용. 그러니까 네, 소비의 효용, 노동의 비효용. 비효용은 이제 디스유틸리티거든요. 예, 예. 디스라는 게 부정적인 그쵸. 의미가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 효용은 유틸리티고 이건 디스유틸리티. 하여튼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거를 이 경제 이론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에서 느끼는 고통도 이제 경제 이론에. 그래서 사실 요즘도 경제 이론 중에 보면 그 효용 함수를 써놓고요. C 넣고 L을 넣어요. 근데 C는 이제 소비니까 유틸리티 그 효용을 높이는데 L은 레이버 노동이에요. 그래서 레이버가 늘면 유틸리티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효용 함수를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제본스가 얘기한 그런 생각을 반영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 이제 조금만 이제 배우시면 이제 효용 함수 얘기를 당연히 그 전번 시간에도 사실 제가 조금 얘기했는데 그 효용 함수 안에 이제 뭐를 집어넣느냐가 이제 막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노동도 이제 넣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담론 차원, 담론이라는 건 이제 뭐 우리가 영어로 이제 내러티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그쵸? 말이나 하여튼 글로 얘기하는 거, 수학 이런 그 논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담론 차원의 경제학, 정치 경제학을 수학을 동원한 그런 경제 과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 제본스는 경제 과학이란 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경제 과학. 과학. 네네. 예. 결국 수학을 동원해서 네. 경제 이론을 풀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제본스는 경제학자 이전에 원래 논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논리 로직 피아노라는 그런 계산기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네.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치 경제학 이론 그 책 말고 진짜 본격적으로 수학을 동원한 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경제학 원리, 네네. Principles of Economics. 그런데 이분이 심장이 좀 약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네. 의사가 찬물에 가서 수영하지 마라 그랬는데 네. 말 안 듣고 호수에서 수영하다가 아이고. 익사를 하셨어요. 어머. 나이가 47. 세상에. 그래서 만약에 저분이 좀 더 네. 의사 말을 열심히 잘 들었다면 훨씬 더 이 신고전학파 이론 그 정립하는 데 기여를 했을 텐데 네네.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한테 뺏겼어요. 아이고. 그 최고 자리를. 그렇구나. 알프레드 마샬이 저분 네. 돌아가시고 나서 네. 한 8년 있다가 음. 이제 경제학 원론을 쳤는데 그게 한 네. 4, 50년 동안 전 세계를 풍미했거든요. 맞아. 진짜 이 마셜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마셜. 네, 경제학 하면. 신고전학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예. 아이고, 제본스가 안타깝다, 제본스. 익사를 하는 바람에 네네. 하여튼 그렇게 아유,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하시려면요,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맞아, 건강이 최고야. 의사 말도 잘 듣고 네. 여러분도 섭생을 잘 하셔야 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건강 얘기로 넘어갔네요. 아니 앞에 하나만 더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제본스의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 프랜시스 에즈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분도 신고전학파 그 분인데 이분은 효용이라는 것을 정확히 나는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효용을?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밴덤도 계산해? 뭐 계산할 수 있다 뭐 어쩌다 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한테 별로 이제 이렇게 공감을 많이 못 얻었는데 예. 저분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이제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효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요즘 이제 기술 네. 요즘은 뉴로사이언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 신경과학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그게 진짜 측정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신경과학을 보면 그 기능성 MRI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뭐 전극을 막 꼽아가지고 네. 이제 뭐 뇌에서 어디가 활성화가 됐는지 활성화가 되면 그게 이제 화면에 이렇게 빨갛게 나오고 네네. 막 고통을 느끼면 이제 또 뭐 파랗게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거기다가 눕혀놓고요. 머리에다가 이걸 장치를 해놓고 네.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은 네. 이게 싫어하는 쪽에 막 불이 막 켜질 수도 있고 그치. 좋아하는 네. 쪽으로 켜질 수도 있고 네네. 그러잖아요. 그 빛의 강도를 가지고 이 네. 효용을 측정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강도를 1로 줬는데 2로 늘렸을 때 얼마나 더 밝아지는가? 그러면 한기형을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빛의 강도의 그치. 변화를 가지고. 맞아요. 예를 들면 요즘 그렇게 해서 경제학을 풀어나가는 걸 신경경제학이라고 네, 그래요. 맞아요. 신경경제학. 뉴로 뭐 예. 이코노믹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런 MRI라고 그러거든요. 기능성 MRI. 네. 뭐 이런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효용을 측정하는 그런 것도 도입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얘기할 때는 그냥 딱 안 나와도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말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그걸 구현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이게 가능성이 없다 뭐 어쩌다 그렇게 체념하지 마시고 일단 얘기를 하세요. 뭐 이렇게 유튜브 요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데서 네네. 얘기를 하든 그러면 네네. 공감을 하는 사람이 뭐 100명을 아니어도 한두 명만 있어도 예. 그 사람이 더 그걸 발전할 수도 있는 그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를 예. 용기를 갖고 예. 얘기를 하시라. 그거 네. 강조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한국혁명 학파 중에 이제 세 번째 분인데 그 프랑스 분이거든요. 레옹 발락. 네. 근데 이제 로잔느가 여러분 아시듯이 스위스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쵸. 로잔. 네. 저기 제네바 예, 호수 네네. 저쪽
왼편에 있죠. 거기 바로 근처에 이제 로자리 저기서 국제회의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매년 1월에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시죠? 예,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예, 예. 그거는 저쪽 오른쪽에 있어요. 오스트리아 가까운 티롤 지방에 있는데 하여튼 이제 완전히 반대쪽에 이렇게 있는데 정 반대쪽에 있네요. 그렇죠? 네. 네네. 근데 프랑스 사람이 여기 와서 교수를 한 이유는 이 로잔느 이쪽 지역은 이 프랑스어를 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죠? 우리 네네. 아시듯이 왜 저기 스위스에는 독일어 쓰는 지역, 그쵸, 프랑스어를 쓰는 맞아요. 지역, 저기 이탈리아 쓰는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이 스위스의 서쪽은 프랑스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프랑스하고 가까워서 그렇죠? 그쵸, 지형적으로 그쵸. 예.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 뭐 레옹 발라가 그 프랑스에서 뭐 교수도 하고 좀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안 받아들여줬어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좀 이게 좀 그 종교의 그 성향도 다르고 예, 예. 이게 좀 튀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그리고 막 수학을 너무 쓰려고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간신히 이 로잔느 대학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교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논문도 쓰고 뭐 한계혁명 그 연립방정식 근거에서 예, 예. 일반균형 이론 만들었다 그죠? 예, 예. 그거를 이 대학에서 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네. 로잔느 학파라는 것을 이제 만든 네. 그런 창시한 사람으로 레옹 발라가 되고 이제 이 사람의 후계자로 이제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더욱 더 발전시켰어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균형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후생 이론이라고 후생이 네, 웰페어 후생 이론. 웰페어 네네. 네. 웰페어 이론을 만들고 뭐 파레토 최적이니 파레토 이론. 파레토 네. 이론을 예, 이제 예.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레옹 발러의 후계자예요. 그렇구나. 로잔느 대학에서.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레옹 발라 때도 이제 그러긴 했지만 그 파레토 때 이제 이 학파가 더욱 더 유명해졌죠. 근데 우리가 생각엔 레옹 발라가 연립방정식 동원해서 이제 일반균형 이론 만들고 그러니까 수학을 엄청 수학의 귀재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수학을 아주 잘하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못해도 네.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학을 네. 물론 어느 정도는 하셔야죠. 네. 그렇지만 귀재가 아니어도 포기하지 말라. 네, 레옹 네. 발라를 보고. 그런데 이 경제 이론 만드는 데는 정말로 레옹 발라가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레옹 발라는 원래 젊었을 때 뭐 문학하고 뭐 이런 쪽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네. 너는 경제학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네. 자기 아버지의 친구도 막 수학자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아이도 받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저런 이론을 만들어드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절대로 네. 그러니까 친구를 잘 두거나 네. 아버지의 친구를 잘 두거나 하여튼 그러시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빠 찬스인가? 뭐 그쵸, 모르겠네요. 아빠 찬스. 그래서 그 네. 아빠의 친구가 누군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넘겨볼까요? 네. 그 사람이 꾸르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꾸르노. 네네.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수학의 귀재였었어요. 그래요? 그거는 모두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유난히 그 프랑스에는 그 유명한 수학자들이 많아요. 맞아요, 진짜. 파스칼, 데카르트, 뭐 페르마, 라플라스, 푸리에, 갈루아, 코시 뭐 아주 수학사에서 이렇게 이름을 아주 많이 남긴 사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도 이 수학의 영향을 받아서 수리 경제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수리 경제학은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지금 많이 하지만 이 프랑스 쪽도 이게 아직도 이게 강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네네. 더구나 네. 이 경제학이 처음 생길 때는 프랑스 수리 경제학이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 쿠르노가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쿠르노는 아까 제가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그런 대학원 학교 그랑제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네. 하나가 파리 고등산범학교거든요. 파리 고등산범학교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누군가요? 장폴 사르트르. 사르트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 사범학교 출신이거든요. 하여튼 파리 저기도 이제 고등산범학교 그런 수재들이 출신이구나. 이제 많이 모인 건데 예. 이분은 하여튼 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이제 군대 야전사령관에 이제 비서를 이제 했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널널했는지 그 사이에 공부를 엄청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하급 군인들한테 갑질하지 않고 요즘 네네. 뭐 그런 것처럼 예. 그 대신에 이분은 공부를 엄청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하여튼 그 주의 학문들 뭐 법학 포함해가지고 이런 네네. 공학
이런 공부를 엄청 했어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그 사이에 이제 수학을 공부했어요. 음. 그러니까 원래 수학 전공자도 아닌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런 분야의 능력이 이제 음. 있는데 이제 자극을 받으면 이제 뭐 이제 몰입해서 막 공부하고 그런 경우 때때로 있잖아요. 네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학을 아주 정통을 하게 됐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회 현상, 경제 현상에다가 수학을 접목하고 싶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파리 고등 사범학교를 나가지고 네. 이제 저기 야전 사령관 그 비서를 하다가 네네. 시간이 남아서 네.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수학도 공부하고 마침내 경제학자까지 해서 아주 네. 대표적인 수리 경제학자가 된 아, 거거든요. 예, 이게 예. 19세기 중반 얘기예요. 중반 후반.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이제 이런 뭐 경제학 원론책이나 미시경제학 책을 보면 꾸르노 독점, 뭐 꾸르노 과점, 네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예, 그 예. 산업 조직에 보면 이제 완전 경쟁이 있잖아요. 그쵸. 어떤 산업에 네네. 기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이제 막 경쟁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완전 경쟁이 있고 완전히 반대쪽은 이제 그 산업에 기업이 하나만 있어서 마음대로 이제 가격 정하고 하는 네네. 독점이 독점 있잖아요. 체제가 있죠, 또.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과점이 있죠, 과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의 그 기업들이 뭐 한 서너 개 정도 있는 경우, 그리고 서로 이제 경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카르텔이 형성되기도 예, 하죠. 예. 서로 가격을 담합하고 뭐 이러면. 하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 가운데 형태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과점. 그래서 특히 이 한 산업의 기업이 두 개면 그 복점이라고 하거든요. 복점. 두 개. 두 개.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 산업에 이제 A라는 기업하고 B 기업이 있는데 내가 이 가격을 올리면 이 올린 걸 보고 상대편이 가격을 어떻게 바꿀까? 생산량을 어떻게 조절할까? 이게 서로 이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 눈치 싸움 하는 걸 수학으로 정립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싸움을. 눈치 싸움.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수학에서는 반응 함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반응 함수. 네네. 상대편의 행동을 보고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 함수는 지금도 수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경제학에서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경쟁하고 그럴 때. 예. 근데 그거를 벌써 19세기 중후반에 그걸 다 정립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수학의 고수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옹 발라의 아버지도 경제학자거든요. 그쵸, 그 네네. 경제학자가 아들한테 접목을 시켜줬어요. 수학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런 고수한테 배우니까 네네. 이게 이제 뭐 아주 둔세가 아닌 이상 그치. 그거를 이제 흡수를 네. 하게 되잖아요. 예. 물론 이제 레옹 발라가 거기에 그치고 아니고 이제 더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하여튼 그런 좋은 스승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진짜, 아빠 그러네. 찬스로. 정말.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네네. 아니 그리고 사실 그 부모가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네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네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만 음. 부모가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오히려 반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더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고수를 소개시켜 주는데 또 뭐 마다할 그치. 이유가 없고. 네네. 하여튼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부모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네네. 부모. 그렇죠. 뭐 선생님이나 이제 뭐 지역 동네 네. 좀 어르신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보존학파 뭐 그거 공리학파 얘기하면서 그 사람 간의 관계, 경제학자들의 관계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이웃집 사람도 있었고, 맞아. 이웃. 뭐 스승도 있고, 그냥 그치. 책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네네. 계통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예. 하여튼 이 쿠르노도 이제 그 발라하고 그런 네네. 관계고요. 예, 그래서 예. 레옹 발라의 일방 균형 이론을 여기서 복잡하게 네. 얘기하기는 이제 힘들고, 예. 아까 제가 레옹 그 일방 균형 그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네. 시장마다 상품마다 이 방정식들이 있고 네네. 그 방정식들을 다 몰아서 공통해를 찾는 게 이 일방균형 분석이다. 그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격에 이제 수요 공급이 안 맞을 때는 서로 이제 가격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때 이제 결국 균형으로 가려면 이 그런 그 조정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요즘 그 경매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어떤 상품이 나왔을 때 나는 뭐 1,000원에 사겠다, 뭐 2,000원에 사겠다 경매해서 이제 낙찰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경매 방식을 이 레옹 발라는 도입을 했어요. 그 자기 분석 안에. 그래서 사람들 간의 경매 방식의 모색 과정을 거쳐서 가격이 이제 균형 상태로 가게 된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레옹 발라는 이걸 수식으로 이걸 표현을 해서 네네. 하여튼 보이는 손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거든 가격 가격이 조정하는 과정이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가는데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이는 손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레옹 발라다 아, 그렇군요. 그런 얘기고 예, 예. 그래서 그 슌페타 그 경제학자가 이제 경제학 이론에 가장 기여한 사람 10명이 누구냐 그거를 책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레옹 발라를 넘버원으로 뽑았어요. 아, 바로 그렇구나. 이런 얘기 때문에 예, 일반균형 때문에. 아, 근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의 귀재는 아닌데 예. 아빠 찬스로 수학을 아주 잘 배워서 그러게. 그거를 경제 이론에 접목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렇죠. 이론을 만들어냈으니까. 그쵸. 그렇죠. 네네. 이런 게 인생 지금도 드라마 쓰는, 아닌가요? 예, 지금도 쓰는 이론, 네, 그래서- 일반균형 그쵸. 분석이론.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중농학파 얘기하면서 케네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네. 그 케네가 이제 그 경제 순환표라는 걸 만들었다고 예, 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런 도표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발라가 수학식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월드 에로우드브루 뭐 맥켄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수학적으로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량 모델에 집어넣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GDP 예측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 레옹 발라는 여기에 이제 불확실성, 이 확률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확률을 집어넣어서 이 이제 경제 모델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아유, 어려워진다, 이제.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 네. 받은 라르 한센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라르 한센. 네. 시카고 대학 그 네. 교수인데 네. 제가 그 전에 이 학교에 있을 때 이분한테 배웠어요, 사실. 근데 이 라르 그때는 이제 한센한테? 노벨 네네. 경제학상 받기 전인데 네. 하여튼 그때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숫자에 매몰된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하여튼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칠판도 맨날 저런 수식 막 써요. 네네. 그러니까 글이 하나도 없어. 진짜? 문자가 하나도 없어. 다 저런 식이에요. 그래서 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도출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은 이제 일반 균형 이론 이제 뭐 중에서도 네. 특히 불확실성, 확률을 집어넣어서 이제 모델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공통해를 이제 막 구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어떤 외부 충격이 딱 오면 그게 뭐 태양 흑점에 의해서 뭐 흑점이 폭발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네. 뭐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네네. 이렇게 충격이 오면 네. 그 충격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전파가 되는지 이 네. 모델 자체 그런 거를 이제 수리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그래프도 만나면 저기 이제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선들이 있잖아요. 저게 네네. 불확실성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어쩌고.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 1%,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 20%, 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놓고 그걸 이제 무작위로 이제 그 모델에서 줄 수 있거든요. 이걸. 네네. 그러면 이제 저런 그래프들이 나오고 저거를 평균을 하면 이제 어떤 그 이제 예.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그 네. 일반 균형 이론이 저렇게 불확실성하고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 그거를 이제 이 DSGE 동태 확률 일반 균형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동태라니까 다이나믹. 동태라는 다이내믹. 네네네. 확률은 이제 이런 네. 데서는 스토캐스틱이라고 그러거든요. 확률적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일반 균형 이론에 네. 동태 확률을 집어넣은 역할 때문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렇구나.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예, 네. 하여튼 이 페이지는 빨리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빨리 지나갑시다. 네, 머리가 아프시네요. 그래서 아까 발라가 이제 교수직을 이제 물러나면서 네네. 그걸 계승한 교수직을 받은 사람이 그 빌프레드 파레토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건 이 파레토도 네. 공학 출신이에요. 그렇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네. 공학 박사를 받고 네. 이태리 원래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아버지가 귀족이고 엄마는 이제 프랑스인인데 이제 이태리에서 막 그 혁명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이제 이게 유배 아닌 하여튼 피신을 와가지고 예. 이제 프랑스에서 태어난 거야 한마디로. 네네. 그래서 이제 공학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제철 철강 이런 회사들이 막 생기니까 거기 총 지배인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경제 경영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 공부도 하고 싶어가지고 경제학 강사도 하다가 이제 이 발라를 이어받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 20년간 경제학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파레토 최적 뭐 이런 얘기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좀 하니까 경제학도 좀 재미없고 내가 사회학이나 공부해볼까 그러다가 네. 사회학 가서 네. 또 이게 대단한 걸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트론을 발표를 예, 했어요. 맞아. 엘리트론. 예. 우리가 80대 20법칙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조직에서는 20% 정도의 사람이 80%의 결과물을 만든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 80%는 뭐 일을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여도가 낮다. 그럼 80대 20법칙을 만든 사람이에요. 사람이. 네네. 예, 그리고 맞아요. 이 사회는 엘리트가 주도한다. 이제 그걸 엘리트 순환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도 그 아주 다재다능한 거죠, 그렇죠? 공학으로 시작해서 네. 철강에서 지배인도 하고 경제학 공부하고 사회학 서예학까지 공부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그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하겠지만 하여튼 파시즘의 원조가 됐다 그런 얘기도 해요, 사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네. 좀 구구파라고 예. 해야 될까? 그리고 엘리트가 이제 모든 그 세계 그런 뭐 식민주의, 뭐 제국주의 뭐 이런 거하고도 막 연결돼요, 이분이. 그래서 하여튼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네.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빌프레드 파레토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그 아까 DP도 그렇고 이 이탈리아 사람이 프랑스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당시에. 저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 이유가 네. 지금은 좀 덜 하겠지만 네네. 그 전에는 그 이탈리아가 통일 국가가 늦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중앙 집권 국가로 이제 잘 그래도 네네. 나름 네. 안정적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보다는 이쪽으로 가서 이제 그 한 거고 나폴레옹도 그렇잖아요. 그쵸. 나폴레옹도 원래 이태리 사람이거든요. 네네. 코르시카. 예.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에 그거는 이제 합병이 돼갖고 이제 네네. 글로 갔지만 하여튼 이태리 출신 프랑스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많다.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나름대로 알고 계신 분들 중에 네네. 그런 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반 균형 이론이 이제 그때 나오긴 나왔는데 그 일반 균형이 그 당시에 그 즉각적으로 그걸 수용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이론은 아무래도 좀 복잡하잖아요. 네네. 수학도 많이 네. 동원되고 그래서 이제 부분 균형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저게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 경제학 원리 그 책 써서 이제 훨씬 더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이 아까 상품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고 그것의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공통회를 구하는 게 일반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한 상품 시장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장은 그냥 다 똑같다. 네네.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 아까 일반 균형은 이게 변하면 이것도 변하고 이렇게 막 그치. 변하는 네네. 것이 예. 파급 효과가 예. 있다는 걸 감안한 건데 부분 균형 방식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다른 건 다 똑같다고 보고. 그러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네.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그 상품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체트리스 파리부스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네네. 조건은 다 똑같다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라틴어인데. 예. 그래서 부분 균형 이론은 이제 알프레드 마샬에 의해서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일단 그 처음 경제학을 배울 때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네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학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좀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무시하고 네네. 일반 사람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노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렇지만 좀 더 대중적인 경제학자는 네. 항상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쉽게 하려고. 뭐 네. 바람직한 사실이죠. 그쵸. 예. 근데 이제 쉽게 할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쉽게 그러니까 추상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제는 그렇게 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 모든 것이냐 이제 생각하는 그런 단순화의 오류 예. 그런 것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게 다 이해하려면 복잡하니까 네네. 이것만 갖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낭패를 보는 거죠. 그게 기업가가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뭐 국가 뭐 정책 기반자가 그쵸. 낭패를 볼 수도 예. 있고 뭐 네네. 대통령도 맞아요. 그렇게 하고 특히 정치인들이 그치. 이게 복잡하게 하는 것을 싫어하죠. 많이 좀 맞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거 얘기해서 소비자를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제학, 정치인들이 경제학을 좀 알아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진짜. 단순한 경제학 원론만 갖고 배워서는 안 되고 좀 더 알아야 돼요. 이게 문제가 생겨 뭐가 이렇게 파급 효과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쉬운 게 좋은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 이건 나중에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이 마샬, 이제 캠브리지 대학 출신인데 전번에 제가 멜서스가 캠브리지의 뭐 시조다, 케인스가 그렇게 얘기했다 말을 했는데 사실 캠브리지 학파의 시조는 뭐 알프레드 마샬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머천트 테일러 스쿨이라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업고등학교 이제 원래 거기서 잠깐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수학을 또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쪽 신고전학파부터 막 들어가면 이제 수학 전공자들이 많아요. 수학이나 공학 뭐 이런 쪽.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그렇잖아요. 수학, 공학, 논리학 막 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이게 수학 경제 이론의 수학화로 가는 게 신고전학파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무슨 신학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알프레드 마샬은 어떤 수학 전공으로 하다가 이제 윤리학 강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경제학 이쪽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분은 하여튼 이분도 역시 수학을 잘했는데 저분이 쓴 그 경제학 원리 책을 보면은요 수학이 거의 없어요. 그런가요? 수학은 저 뒤에 부록에다가 잠깐만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강 박사님이 있는 거예요. 독자들을 위해서. 독자들을 위해서. 이거 책이 많이 팔리려면 수학만 잔뜩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록에다가 수학을 넣어놓고 이 본문에는 수학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네. 하여튼 뭐 좋은 그러니까 뭐 대중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여기는 원래 이제 아버지가 전번에 왜 제임스 밀이 존 스튜어트 밀한테 엄청 교육을 시키고 뭐 막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기 레옹 발라도 아버지가 뭐 아들한테 그렇게 했고, 근데 그 알프레드 마샬 경우에는 그 아버지는 신학자가 아니었는데 아들이 신학을 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랬는데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기 장학금도 안 받고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가족 장학금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안 받고 하여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고 하여튼 결국 신학을 안 하고 수학 쪽으로 돌면서 이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제 신학이 머리에 이제 계속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 한번 얘기 드렸는데 그 알프레드 마샬은 인류에게 4대 성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학과, 법학과, 신학과, 경제학. 그래서 이제 이게 의학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학은 사회적 생명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회적 생명. 이게 의학은 이 신체적 생명이고 신학은 지금과 현세와 내세의 생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학은 지금 살면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엄청나게. 그래서 이분은 그 경제학이 인간이 사는 과정, 이 현세에서 살면서 어떻게 먹고 살고 잘 살 것인지 그거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성직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분은 경제 기사도 정신을 발휘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기사 있잖아. 이렇게 정직하게 뭐 적금 물리치고 그거를 경제적으로 경제 기사도 정신을 저분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계사를 경제학 원리 1장 서두에 그 말이 있는데 세계사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종교와 경제다. 저분은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중에 그거 두 개를 더 강조한 거죠. 일시적으로 군사적 혹은 예술적 열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종교적, 경제적 영향력이 선두에서 밀려난 적은 없다. 두 요인은 거의 항상 다른 요인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두 개다. 이제 그런 말이죠. 물론 이제 아버지가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강박관념도 좀 있고 이분이 이제 수학을 하다가 경제학을 하고 또 자기의 직업이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더 강조한 측면이 있는데 네네. 어쨌든 저 네 개 학문이 네. 그 뭐 중요한 거는 뭐 다들 인정하시겠죠. 예. 네. 그다음 근데 이 알프레드 마샬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아서 피구예요. 캠브리지 대학. 그래서 이분은 정말 젊었을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캠브리지 대학 들어가서 역사 공부하고 이제 이런 시인이 되고 싶어 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 당시에. 네네. 지금도 그 영국에서는 뭐 이튼 스쿨하고 헤로우 스쿨 이 두 개가 탑 두 개 네. 고등학교예요. 근데 거기 수석 졸업했어요, 거기를. 해로.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니까 이 마샬이 이제 눈독을 들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역사가고 뭐 시인하고 싶으니까 이제 유인한 거죠. 경제학을 하도록. 그래서 경제학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후생 경제학, 제가 아까 윌프레드 파레토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후생 경제학을 얘기했는데 윌프레드 파레토는 일반 균형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다 후생을 얹혔거든요. 근데 이분은 마샬이 부분 균형 분석이니까 여기에다가 후생을 올렸어요. 아무래도 네네. 같은 학교에 이제 학파를 이루려면 그치, 뭐 네. 아무래도 그 스승의 그쵸. 이론을 토대로 이제 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아서 피구는 그 알프레드 마샬 그 기본 원칙에 토대해서 후생 경제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경제학 이론 조금 보면 이제 피구세라는 게 있어요. 피구세. 피구세. 네네. 이게 세가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구 방식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아래 그림이 있지만 이제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네. 곡선이 이제 우상향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만나는 A라는 점에서 이제 균형점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기업이 뭘 생산해서 공급을 하다 보면 이제 오염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강도 네네. 오염시키고 대기도 예. 오염시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비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때는 저걸 무시하고 그냥 A라는 점에서 균형점이 생기는데 네. 이 피구는 저걸 이제 외부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예. 생산을 하면서 사회에 미치는 그 효과, 네네. 비용적인 측면, 그거를 이제 저기 보시죠. 원점의 시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렇죠? 기울기 가지고 이제 저거를 원래 공급 곡선에다가 얹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얹히면 이제 공급 곡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는 B 점에서 사실 사회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는 A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네. 이 기업에다가 세금을 매겨서 이 공급 곡선을 높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가격만큼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멀리 있어서 그 영어 그 약자가 안 보이는데 하여튼 저기 빨간 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B에서 만나잖아요. 네네.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만큼의 세금을 올리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해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저 개념은 뭐 절대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저 피구는 이제 최적 오염 수준, 뭐 최적 피구세, 뭐 등등 이런 말들을 써가지고 네.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가 되도록 이제 유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캠브리지 학파는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토마스 멜서스부터 시작해서 알프레드 마샬, 아서 피구 그리고 또 존 케인스, 이제 존 케인스는 이제 제가 한 달 후에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 또 여기에 여성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조안 드디어 로빈슨 여성 경제학자들이 나오네요. 네. 저분은 정말 탁월한 네. 분인데 네. 노벨 경제학상은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네네. 이유가 좀 네. 사회주의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네. 저분은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 못했고 하여튼 데니스 로버트슨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나중에 뭐 이번 그 제가 시리즈 강의에서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신리카도 학파라는 게 있어요. 또 그거를 스라파라는 분하고 같이 만든 분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캠브리지는 저기 영국 지도에서 저 빨간 쪽이 있는데 네네. 저기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 그 만드는 아스트라제네카 회사 본사가 있어요. 네네. 저기에. 맞으셨어요 혹시 우리 선생님? 네네네네. 맞았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캠브리지 학파가 있는데 지금은 캠브리지 학파라고 딱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하는데 어떤 하나의 주장을 계속 얘기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캠브리지 학파는 그 알프레드 마샬부터 시작해서 저기 케인스, 조안 로빈슨, 데니스 로버트슨 이때가 하여튼 그러니까 20세기 한 중반 정도까지죠. 하여튼 네네. 그때까지가 이제 그 전성기였다. 네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쪽을 신고전학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미국 쪽에서도 드디어 이제 경제학자가 나타나요. 아, 그렇군요. 네. 물론 네. 역사학파에서 네. 이제 그 해밀턴에서 좀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예, 예. 이제 그거는 완전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보호무역 이런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존 네. 베이츠 클라크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인 이론 경제학자가 생긴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분은 원래 역사학파였었어요. 그래서 독일 역사학파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서 칼 크니스한테 이제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미네소타에 있는 칼튼 칼리지에서 전번에 제가 베블론 그 네네, 스승이었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조교수로 있으면서 칼튼 칼리지에서 베블론을 가르쳤어요. 네네. 근데 클라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론 경제학자로 바꿨고요. 이 베블렌이 이제 오히려 역사학파를 이어받아서 제도학파의 선구자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사람마다 이게 네. 뭐 영향을 주고 그치. 받는데 네네. 뭐 교수는 바뀌었는데 학생은 옛날 걸 이어받아서 한다지 그런 거 가끔 예. 있잖아요. 맞아요. 네. 바로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뭐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수요 공급하고 그럴 때 이 한계 생산성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네. 이 예를 들면 기업이 이제 무슨 상품을 만들 때 노동하고 자본을 투입을 해서 이제 상품을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사람들한테 노동자들의 임금을 얼마나 줘야 될 것인지 이제 그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기계를 빌렸으면 기계 빌린 값을 얼마를 줄 건지 그런 걸 하는데 이 노동자가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게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만큼 임금을 주면 좋다. 어. 그리고 기계가 하나 더 늘었는데 그게 생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면 그게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인데 네네. 이제 그거만큼 이 기계를 빌릴 때 돈을 주면 된다. 네네. 그런 식의 방식이 이제 한계 생산성 이론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생산 요소, 노동하고 자본에 대한 그런 그 보수 주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이 미분 방식, 그러니까 네네. 한계 생산성 방식으로 이제 정립한 분이세요, 저분이. 그래서 저거는 지금도 진짜 그 굉장히 중요한 그쵸, 이론 네네. 중에 예. 하나거든요. 한계 생산성 이론은 지금도 매우 중요한 그렇죠. 경제 이론 중에 하나로.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존 베이츠 클락이 이제 그거를 만든 거예요. 아,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네네, 하여튼 예. 이론적으로. 그래서 근데 존 베이츠 클락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경제학은 비열정적 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열정이래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열정적 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열정.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경제학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합리성이라는 게 이게 비열정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네. 이성을 감성하고 그치. 감정을 죽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네. 합리적으로 열정을 가지면 경제학자가 된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합리에 대한 열정이에요. 네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앞에 비열정적 합리적은 이제 그걸 좀 약간의 말장난을 진짜. 넣어가지고 한 건데 네네. 예. 뭐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렇죠. 의미 있는 의미 이야기네. 있는 예, 의미죠. 예. 하여튼 존 베이츠 클락이 예, 이런 경제학의 말까지도 했다. 비열정적, 네, 비열정적 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열정. 네. 네네. 예.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네. 존 베이츠 클락이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네. 그 미국 경제협회가 이제 1885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그 사람들이 이제 창립자가 됐는데 네. 이제 한 10년 지나서 존 베이츠 클락이 이제 그 회장이 됐어요. 이 학회. 네. 그래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존 베이츠 클락 메달이라는 상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1947년부터 이제 시상을 했는데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폴 사밀슨 뭐 네네. 포함해가지고 밀턴 프리드만, 뭐 제임스 토빈, 뭐 이런 네네. 스티글리츠, 뭐 헤크만 이런 이제 사람들이 다 받았거든요. 크루그만도 받았어요, 폴 크루그만. 네네. 근데 옛날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매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중에 파랗게 써진 게 한 5개쯤 있는데
그중에 에스터 듀플로라고 2010년 있죠. 네네. 저거는 이제 원래 여성이니까 파란색으로 할 수도 있는데 빨간색으로 했는데 하여튼 이 중에 여성이 5명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옛날에는 전혀 없다가 네네. 최근 2007년부터 2007년부터 하게 됐겠고 예. 그래서 그 중에 에스터 듀플로는 이제 노벨 아. 경제학상도 이제 2019년에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에 빨간 거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네네. 파란색은 이제 여성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상은 나이가 40살이 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소장 세상에. 경제학자. 아, 그래요? 근데 이걸 대단하다.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베이비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으면 저기 1953년 있죠. 네네. 노 어워드 있죠. 예.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예. 이때는 상을 안 줬나 보네요. 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뭐 줄 사람이 없었대요. 아, 줄 사람이 초기에는 더 엄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거는 성이 어워드고 네. 이름이 노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예. 그런 실수 그때는. 저지르지 말라고 제가 예. 지금 말로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는 미국 경제학 협회니까 대부분 이제 다 미국 사람인 것 같고. 네, 그죠? 미국 사람. 예. 근데 에스터 듀플로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사람 네. 없어서 좀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안타깝습니다. 페이지인데요. 신고전학파 이제 좀 정리 차원에서 이제 그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아까 네. 한계 분석 얘기했죠. 예. 그리고 이제 경쟁 얘기했고 균형 얘기했고 네. 이제 자원을 최적 배분. 예. 그러니까 노동을 어떻게 하고 뭐 토지를 어떻게 하고 자본을 네네.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저것도 물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합리성이야. 합리성. 아까 뭐 비열정적 합리성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합리성이란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네. 내가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효용을 만족시키든지 최대화를 하든지 뭐 이윤을 극대화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거. 네네.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게 이 신고전학파의 가장 중요한 이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을 이제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 이렇게 모델하고 막 그런 사람들 일어나는 사람들 하다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별로 안 하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누가 뭘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막 경제학자들이 앉아갖고 beautiful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진짜로. 왜냐하면 뭘 엑설런트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할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답게 그걸 논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렇구나. 그 말을 많이 써요. beautiful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의외다. 의외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수학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뭘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진짜 어렵게 그걸 푸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간단하게 푸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간단할수록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 간단하게 뭘 착 풀면 그게 뷰티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수학이지만 예술로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뷰티풀 뭐 예술이라는 게 과학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맞아요. 이걸 고민하는데 네. 누가 그걸 훨씬 쉽게 그걸 아주 말끔하게 처리. 우리도 일 처리할 때 말끔하게 처리하는 사람 보고서 막 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그치. 똑같은 네네, 거죠. 맞아요. 똑같은 거. 하여튼 네.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 한 페이지만. 네, 마지막.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런 문학 이런 얘기도 가끔 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책은 제가 이번에 읽게 됐어요. 첫 번째 책만. 예.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경제학을 좀 더 쉽게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셜 제번스라는 그런 등장인물을 그러니까 저자 이름을 이제 만들어서 네네. 이 세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샬은 아까 말씀드린 알프레드 마셜이고요. 네네. 제번스는 스탠리 제번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합친 거네요. 그 두 사람을 합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상의 저자를 만든 거예요. 예, 실제 예. 경제학자 두 사람이.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경제학자가 나와서 살인 사건을 이제 해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 있죠. 그 네. 사람을 모델로 해서 이제 헨리 스피어맨이라는 그 등장인물을 만들어서 이제 해결을 하는데 우리 이제 남미하고 이제 미국 사이에 이제 카리브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카리브해 그 안에 버진 아일랜드라는 미국 그 섬이 있어요. 네네. 그 안에 거기가 이제 휴양지인데 그 휴양지에 이제 사람들이 가서 이제 노는데 거기서 누구 한 사람이 죽어요. 네네.
근데 그 사람 죽은 사람을 이제 찾으려는 이제 것을 하는데 탐정은 이제 잘 못 찾고 오히려 경제학자인 헨리 스피어맨 저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 소설을 보면 어떤 소설인데 이제 경제학 그런 것을 동원을 해서 하는데 어딘지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아직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못 읽었는데 그 읽은 사람만 의하면 두 번째 책 있잖아요. 효용 함수의 치명적 유혹. 그쪽에 가장 좋대요. 가장 그 그래요? 소설이면서 이 경제에 일어나고 잘 접목함.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고 소설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두 번째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좀 되게 특징적인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컨셉이 독특하다. 네. 그렇죠? 네. 수요 공급 살인 사건, 효용 함수의 치명적 유혹. 그 세 번째가 이제 소설로 읽는 경제야. 네, 그러니까 저 무차별 가운데 곡선, 무차별 곡선 살인, 얘기 나오잖아요. 살인자. 그러니까 수요 공급 효용 무차별 곡선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리즈로. 네. 그러니까 저걸 동원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소설로 읽는 경제학 시리즈까지 우리 김민주 선생님께서 추천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신고전학파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공부를 해보니까 역시 저도 사실 경제학을 전공도 안 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해가 빨리빨리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생기네요. 그렇게 그 말이 진심이라면 뭐 좋네요.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신고전학파 11강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경제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방송을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신고전학파가 이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번에는 이제 그 행동 경제 학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거는 더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지금 경제학에서 최근 한 20-30년 사이에 개발된 최근 이론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가정이 사람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푸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신고전학파 합리성 전제로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 보면 비합리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지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막 복잡한 수학을 안 써요. 사람들한테 그냥 물어보고 안케트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훨씬 더 이렇게 접근하기 좋을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우리 민주쌤의 신나는 경제학 수업 11강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운 수업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행동 경제학을 공부하는 걸로 해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